같습니다. 노래 아시면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연습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밤 사실 김혜든 교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넘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안 그래도 고민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앞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못 가준 사랑의 아쉬움이 가슴에 남아있네. 오직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랑 내 마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한 달쯤 전에 10월 28일 그때 나왔던 기후위기 과학특강 도화소요 기후박사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후위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좀 암울하고 그래서 얼굴에 좀 미소를 띠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한두 달 되었나요? MBC, 대구 MBC의 그 시사톡톡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토론회에 갔었는데 그 전날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그래도 이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진중하게 얘기를 하면 더 어둡겠다 싶어서 좀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TV 화면을 보니까 너무 웃는 가지고 네, 막 웃어가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웃는 연서가 많이 져서 집사람한테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 얼굴 표정은 내용하고 어울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냈었는데 첫 번째 책이 그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기압과 기온 이런 기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죠. 구름의 양이라든가 강수량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만들어지면서 기상을 관측하고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기예보 이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한 10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 중학교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날 일기예보라고 하면은 수치예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예보는 그 1949년에 처음으로 이게 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말부터 해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수치예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지식 내용만 소개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동안에 그 갈릴레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수치예보를 만든 찬이라는 학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에피소드까지 소개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이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지은 계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나오는 교과서 내용, 중학교에 나오는 교과서 내용,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수업을 할 때는 그런 역사적 큰 의미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험용으로만 자꾸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알면 학생들이라든가 또 일반인들도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이 이런 큰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과학사적인 그 대중성 여기에 좀 기여해보고 싶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기후변화 얘기인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언론에 글을 많이 실었습니다. 칼럼으로. 그러다가 2020년 7월 이때 되었을 때 오마이뉴스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오늘 최근에 이르기까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금년 1월에 걸쳐가지고 2주에 한 번씩 A4 2장 정도로 칼럼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이 끝나고 나니까 서울환경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서울환경연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하는 게 있고, 또 도와줘요 물 박사,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한 도와줘요 기후위기 박사 하는 이게 3대 시리즈로 쭉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제안이 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한 3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30개를 하지만 한 개당 분량은 한 3분 내외 되는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내용은 서울환경연 회원들에게 기후위기라고 한다면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이 한 50여 개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한 17개 정도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 답을 하는 형태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로 붙은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17가지 질문하는 그 부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 책 내용을 쭉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기후위기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 얘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죠. 이 네 가지 주제 자체가 지금의 기후위기가 왜 문제인가, 이걸 그려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얘기인데,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는 소개를 해놓지 않았는데 금년 7월 18일 날 EU 집행부에서 이름을 냈습니다. FIT for 55. fit한 맞추다는 뜻이잖아요. 55에 맞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탄소 배출량, 기후 위기 하면은 탄소 배출량이고 이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맞춘다 하는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얘기하면은 버릇처럼 나오는 게 2050 탄소 중립 그렇게 일단 나옵니다. 2050년 되었을 때 대기 중에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 그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2050년이 가버리면 그건 먼 미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50년이라기보다는 2030년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 그 3번 출구 앞에 가면 기후시계가 있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 6년밖에 없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050이 아니라 2030이다 하는 게 이제 포커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EU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후변화 문제를 쭉 선도해온 나라가 지역이 EU이고 우리가 파리 협정이나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국제 스탠다드가 되는 것은 EU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EU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도 보조를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에게 부과해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것을 알고 싶으면 EU 집행국이 어떤 안들을 만들고 있는가? 이걸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030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 길게만 8년인데 8년에 한다 하더라도 2030년이 딱 됐을 때 우리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대체로 보면 2026년 정도가 되면 피부에 확 와닿는 조치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걱정할 때 우리가 과연 탄소를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우리 강릉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는 된다. 근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우리가 고통을 좀 적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막상 이제 이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왕창 당하게 된다. 그 차이일 뿐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EU의 FIP455 이거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이 반직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17개 챕터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챕터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10장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의 제목이 우리가 가스에너지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쓴 책들도 이 교보라든가 예스24인데 들어가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몇 권 없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나오는 책에 번역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과 저희 책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게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가 왜 성의를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구환경 윤리, 인간의 양심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책과 제 책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철학을 담아놓은 게 가스에너지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후공학기술 최후의 해결책인가 하는 건데
이 기후공학 기술은 이 1960년대부터 미국 백악관에서 준비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기후위기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기술과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우리가 석탄 석유는 그대로 떼고 그래서 지금 이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기후공학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후공학 기술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는 제가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교과서 같은 데 소개되는 걸 보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수십 가지 기술이 전부 다 적용을 시키면 효과는 확실한데 문제는 효과 그 이상으로 부작용이 발생된다. 이거는 비교해서 얘기하면 오늘날 그 신약이 한 10만 가지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10만 가지 이상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시판이 될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약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침을 넣어가지고 외국에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다가 7년이 지나서 특허가 끝난 그런 약들이 팔리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왜 이전 신약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후공학 기술도 있지만 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할 수도 없었고 이것을 적용하자고 입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프리첸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위대한 과학자가 이 문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온실가스 저감에 성공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기후공학 기술을 덮어놓고 있을 수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위대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뚜껑이 열렸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회장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IPCC에서 1992년부터 한 5년에서 7년마다 보고서를 하나씩 내는데 5차 보고서에서부터 이 기후공학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공학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데 우리가 뭐 탄소를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냐, 그다음에 발전소 문제가 아니냐, 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정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육지 대신에 채식을 하다든가, 그 다음에 자가용 대신에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내용 그것은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실천한다 하더라도 지금 3층에 짓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그 하나가 배출하는 탄소만큼을 저감하려면 1억 2천만 명이 실천을 해야 그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 몫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내용이 너무나 작은 거죠. 그래서 나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기후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가 이런 회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1억 2천만 명이 모여야 석탄 화력 발전을 하나가 줄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기후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까 하는 것을 이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전망을 하고 세계 각국의 기상 관련 연구소에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게 IPCC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 두 그림은 우리나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만든 자료이고 또 이것이 독특한 결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파리 협정에 해가지고 온실기체 저감 노력에 성공을 했을 때, 국제 협력이 잘 되었을 때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그걸 실패했을 때 전망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측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파리 협정에 해가지고 온실기체가 잘 줄고 있고 또 FIP4, PT5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이제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실패할 가능성도 없는데 자꾸만 이 우측과 같은 이런 겁을 주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992년에 나왔던 IPCC 1차 보고서부터 금년에 나왔던 6차 보고서까지 중에 우리가 온실기체가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버려두었을 때 예상되는 온도 상승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와 실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온도가 변해온 것을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도 온실가스 저감에 실패했을 때, 온실가스 저감을 그대로 버려두었을 때 예상되는 지구 온도 상승량과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양이 너무너무 잘 맞고 있다는 이런 불행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측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온도가 중생대 백악기 온도가 됩니다. 그 지구는 역사가 한 45년 되는데 지구상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생물이 처음으로 나온 게 30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30을 지난 30억 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조사를 해보면 지구 역사의 85%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지금의 지구 온도는 지구의 생명체에 나타난 최근 30년 동안만 대상을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으로 온도가 낮은 하위 15% 안에 드는 저온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이 생명체는 지구 역사에서 가장 온도가 이례적으로 낮은 이 시기에만 생존할 수 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기체 저감 노력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도 이 인간을 포함한 지금의 지구 생태계는 잠시 살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있는 것이고 실제 지구는 이런 상태가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구 전체 그냥 85%가 실제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결국은 지구는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중생대 백악기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지구에 공룡이 태어나고 있는 생물이 나타납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한 번 멸종됐던 종이 다시 태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질학자들이 화석을 캐내면 그 화석을 보고 이것은 몇 년 전에 살았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는 버려두면 금세기 말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되지만 지구의 생명체는 그동안 지구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서 지구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후위기의 문제는 뭐냐면 버려둬도 지구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나서 살아가겠지만 인간을 포함한 지금의 생명체가 멸종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구 환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히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훼손, 그다음에 대기 토양 수질 같은 이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도 많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지구상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수백만 종씩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 환경 위기가 왜 도래했는가 하면은 이런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은 우리가 너무 많은 생산을 했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우리가 종량제에 넣어서 버리는 그것만 쓰레기가 아니고 소각하는 것,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오늘날의 산업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IPCC 같은 곳 혹은 제임스 한센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주류경제학을 탈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돈을 벌자는 것이고, 돈을 벌자는 것은 사람들의 본질적 욕망인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자고 말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게 뭔가 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일치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였습니다.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지, 그것을 산업화해서 누구에게 파는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고 수십만 년, 상당히 오랜 전에도 지구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시행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최근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온 이유는 화석연료가 쌓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석유, 석탄, 지금도 삼척에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싼 가격으로 전기를 쓰고 싶다. 이 욕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보다는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싸다는 생각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거죠. 그 시장에서 세제를 바꿔가지고 삼척에서 만든 화력발전소가 우리 주변에서 만든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보다 더 비싸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탄소세고 탄소국경세입니다. 이거를 적어도 2023년부터 제도는 들어오고 2026년부터 돈으로, 세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화력발전소에 있는 전기 쓰라고 해도 그건 비싸서 안 쓰게 됩니다. 그게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과연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석탄발전소 전기가 더 비싸진다. 그건 국제사회가 강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싼 걸 쓰고 싶어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때 대해서 억지로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길을 지금부터 찾는 게 더 현명한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시작과 현재를 정리하는 건데, 이 기후변화 문제를 맨 처음 인식한 거는 1902년 3년이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라는 스웨덴 과학자인데 아주
이때 과학자 하면은 과학만 연구인 것 같은데 이 당시 과학자들은 뭐 기상학자이면 과학자면 물리학자면 금속공학자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도 노벨 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식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2배로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한 5도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추정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천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는 참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넓어지고 겨울이 돼도 우리는 활동할 수 있다. 추워서 활동을 못하다 해서 됩니다든가 우리도 아직도 겨울이 되면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활동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렐리우스는 다시 빙하기 연구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구에는 6분의 대멸망이 있었고 멸종이 있었고 지금 어쩌면 우리는 7번째 멸종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6번의 멸종은 전부 빙하기가 와서 지구 온도가 떨어져서 멸종이 왔지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멸종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렐리우스도 지구 환경을 걱정할 때 빙하기를 걱정하지 온난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전부 빙하기 연구만 했는데 이 빙하기 연구가 뭐냐면 지금부터 13,0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스기라 해가지고 갑자기 지구 온도가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도 10배에서 100배 이상 빠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 시대가 왜 왔을까? 이것이 다시 온다면 인류는 다시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38년에 전기기관차 수리공인 조드 카렌다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추어 과학자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추어 전문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별 보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추어 하는 사람들이 기상 자료를 모아가고 분석을 해보고 환경 조사를 해보고 이런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선진국가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영역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모두의 과학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과학의 대중화가 되고 책을 찾아도 자꾸 인문학서들만 찾을 것이 아니라 과학서도 좀 찾아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도 한번 과학자가 돼서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렌다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기상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기상학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는가 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진척되면 그것이 지구의 행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아닌가 보네. 이게 위험한가 보네. 이래가지고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우리 지구 환경에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향의 선상에서 만화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명대학에 나와가지고 일본 명대학에 조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이 만화대 선생이 조교수로 있던 그 학과에서 학위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1960년대에 미국에 초대돼 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온실기체가 2배로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온다 이런 것을 추정할 때 기후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 모델을 만든 사람이 마나베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노벨 물리학상을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니까 일본에서는 대단히 났죠. 대표적인 분해 유출이다. 이 사람이 일본에 있었으면 일본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이 미국으로 분해 유출됐다 이렇게 막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사실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공적을 쌓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도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 당시였고, 그래서 이분이 신입생 한영에 와서
저하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의 꼼꼼한 연구를 하려면 연구 제안서도 내야 되고 중간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제, 여기에 숨이 막혀서 일본에 살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도저히 그 규제,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제 철폐,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활동을 못해서 나는 미국 돌아왔다. 그리고 만화배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60년대에 일본에 와서 지금 나이 90이 넘었거든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연구 제안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래도 아무런 자금의 부담 없이 나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대학관에서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고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게 미국 사회다. 그래서 그게 나는 좋다. 그래서 나는 일본 사회와 맞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나라에 한번 얘기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도 공부해봤고 한국에서도 보수 생활 한 25년 가까이 왔는데 만화배 선생이 우리나라를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천국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1988년도 미국 상원에 가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기후재해, 그 다음에 여름철 폭염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증가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버려두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센이 미국 상원에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분리간 게 아니고 기후학자를 대표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센은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에 최첨단에 쓰이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81년도에 이분이 6페이지짜리, 6페이지짜리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88년 이때가 되면 마구 나타납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후 재난이. 그래서 이 상원에서 이분을 부른 것이고 이분은 그게 말이 맞다. 자기가 80년대 논문이 맞고 그래서 이분이 기후 모델을 가지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지구온도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과거는 관측 데이터가 입증을 해주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기후 모델하고. 그럼 이렇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 모델로 미래를 예측하면 이렇게 크게 온도가 변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권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욕망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1988년에 그런 자본주의 본산이 미국에서 미국 상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센을 두고 자본주의 가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과경원소다. 말을 쓸 것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한센은 나이가 80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 행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석해서 하는 소회가 온다면 그때 내가 좀 더 과감하게 그 얘기를 더 했어야 됐는데 그때 얘기를 너무 옹순하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은 많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기후 붕괴라는 얘기를 써야 된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온순하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붕괴, 파괴, 그 다음에 위기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제안이 2007년에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알다시피 파리협정이 맺어졌죠. 그리고 2021년부터 파리협정에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는 이런 시대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매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온 것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1도밖에 상승 안 했거든요. 근데 맨 앞에서 보았다시피 지금부터 미래 얼마나 온도 올라갈 것인가 보면 파리협정에서는 우리가 1.5도 시나리오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2.5도밖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무줄과 같다. 고무줄이 늘어날 때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티핑 포인트인데 아직까지 티핑 포인트 안 왔다는 거예요. 그 티핑 포인트를 얼마나 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라든가 논문을 보면 3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도 이내로 온도를 저감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의 한계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미 2015 파리협정까지 1도 올라갔으니까 2015를 기준으로 해서 검증 말까지 2도 올라가면 3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 이게 종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기후위기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9년, 2021년 올해죠. 5월 17일 날 이게 찬투라는 이상 태풍이 왔죠. 쭉 올라오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하이 이런 데서 엄청난 폭우가 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진달래밭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1165mm가 왔다 기록이 됩니다. 대구의 1년 강우량은 980mm입니다. 대구의 1년 동안 오는 비보다도 이 제주도에서 이미 하루 동안에 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가을철에 찾아오는 쇼크 태풍의 진로를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오는 비보다 왠지 가을 장마의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 가을 장마라는 그 장마는 저기압이고, 저기압은 주변에 있는 태풍이 있으면 태풍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장마 전선은 태풍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 남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저기압에 따라서 쭉 이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을 장마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남쪽에 있는 태풍이 생기면 그 태풍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일본에 가서 하루 만에 그 찌바 같은 데 1300mm가 왔는데 그 태풍이 한 일주일만 빨리 만들어졌다면 그 경로가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것도 원래 한 일주일 내로만 빨랐더라면 우리나라가 왔을 겁니다. 이게 다행히 찬바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머물다가 그냥 올려가다가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와도 관계없고 이제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슈퍼태풍이 한반도에 언제까지 올 수 있습니까? 언제 되면 올까요?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기후학자들이 대충 2030년 되면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실로 보면 내년이 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와도 이상하지 않고 이미 슈퍼태풍의 길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왔어요. 근데 이게 오면 우리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2002년에 이미 태풍 루스다가 동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강릉 지방에 비가 하루에 토탈 해가지고 강릉 지방에 비가 800mm가 넘었습니다. 820mm인가 70이 넘었는데 이게 강릉에 비가 안 내리고 만약 영서 지방에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소양강댐의 홍수 조절 기능, 물을 저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640mm거든요. 그러니까 소양강댐이 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사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비가 루사 같은 게 오면 이게 우리나라 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해보니까 이런 댐이 홍수 조절 기능 이상으로 딱 내리면 대천댐이 무너지고 대천댐이 무너지면 47시간 안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 일대가 전부 물바다가 된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640mm를 한 2017년까지 해가지고 15년 동안 걸쳐가지고 홍수 조절 기능을 870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 공사가 많이 나왔죠. 그래봤자 지금 870mm입니다. 여기 진달래밭에 왔던 이 태풍이 우리나라 이 본토에 내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망하는 그 나라 후에
뭐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물바다가 된다면 우리나라 많은 거지. 인구로 보나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태풍은 풍속이 67m 이상, 시속으로 따지면 250km 이상, KTX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돌출 강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이 비가 왔을 때 도시에 그 비가 쏟아지면 빗물을 가져갈 수 있는 우수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수관이 있어 본들 우리 하천이 그 빗물을 받아낼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먼 나라 얘기하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미국에서 이런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아몬드도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이 지역에서 이 농사를 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나름대로 옥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전부 사고로 바뀌고 사람들은 이 영토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가장 먼저 어디 오느냐 하면은 농업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은 이들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을 자영업자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 기반 산업으로 봐야 되고, 적어도 농민들의 경우에는 저도 이스라엘의 기프처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사회가 그것을 공동 책임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농민들의 문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 때를 넘었다. 시골에 가면 한 72살 정도 되면은 젊은이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농촌에서 이미 자생력을 잃은 것이고, 도시에 있는 자영업자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가서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우리의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에 있는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런 시기까지 우려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잘 없었던 겁니다. 비가 작년에도 비가 한 오면 500mm 이상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상 앞바다 이런 것들이 기상력이 유명한데 기상력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담수화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일 못 봤잖아요. 이만큼 비가 많이 오면 바다에 비가 얼마나 왔길래 이게 담수화가 돼가지고 이 오태류도 죽고 해초류도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비가 적게 왔지만 중국에 비가 오니까 그 빗물이 양쯔강 같은 데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 양쯔강 같은 이 강은, 중국의 강은 우리나라 강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은 한강을 이제 보면 이게 이게 강일 거야 이런 오심이 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 있을 때 중국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전철을 타고 가면서 옹작대교를 넘어가니까 저거 묻더라고요. 이게 혹시 강? 이렇게 묻더라고요.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강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치면은 하천이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담수화가 되고 이 서해의 이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위험해 빠지는 게 매년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 테러리즘을 가져온다는 이 국제 논문이 있다. 이게 시리아죠. 시리아의 IS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IS가 시리아에서 왜 생겼느냐?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 대통령이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이 대단히 폭군이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된 게 시리아에 2011년 이후부터 가뭄이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그다음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치에 불만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 그렇잖아. 옛날에 1979년 박정희 시해사건을 보면 뭐 독재야 그전에도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은 쭉 참고 왔는데 그 이후에 오일 쇼크가 오면서 중화학 중심의 우리나라 공업이 위험에 빠지니까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필리핀에서도 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가뭄 때문에 미달이 아닌데 곡물가가 오른 거죠. 우리나라가 우선 돈이 많으면 그래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곡물가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고 굶주리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분쟁, 테러리즘을 가져온다. 그리고 원래 상당히 놀랬던 일이 그린랜드 빙상 정점에서 비가 오더라는 거죠. 그린랜드라고 하면 북극권이고 북극빙하 이렇게 하면은 그린란드 육상빙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산 높이가 3,000m가 넘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게 빙하가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지구 역사 중에서 지구 온도 가장 낮은 하위 15%에 드는 추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구 이상에 있는 담수의 97%가 지금도 얼음으로 존재하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담수로 존재하는 그 강물, 하천, 지하수 이건 다 합쳐봤자 3%밖에 안 돼요. 이만큼 얼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빙하가 이루는 산이 3,000m가 넘는다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눈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위도 지역이고 3,000m가 넘으니까. 근데 여기에 비가 왔다. 그리고 이 빙하가 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하루에 빙하가 85억 톤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하루에 쓰는 물의 수돗물 양이 60만 톤이죠.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85억 톤을 생각해보면 손가락을 갖다가 한참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몇 년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이 녹아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후위기 역사 얘기할 때 아우렐리우스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알고서도 빙하 문제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때가 영거더야 지금 만 30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 원인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린란드의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담수가 흘러들었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앞바다에는 이 바닷물이 무거워져서 냉각되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침강을 합니다. 바닷물이 계속 깔아앉으니까 주변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적도 지역으로부터 이 그린란드 앞바다까지 난류가 쭉 올라옵니다. 그게 멕시코 난류입니다. 그래서 그 적도 부근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겨울이 돼도 따뜻한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옆으로 쭉 오면은 거기가 아시아 대륙은 동토익 땅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때 영하 20도, 30도 되는 거기가 아시아 대륙의 위도인데 그걸 옆으로 쭉 가면은 거기가 스코틀랜드가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람이 겨울이라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유럽은 기후가 온화한데 그 온화한 이유가 멕시코 만류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지역은 구로시오 만류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게 일본 앞바다로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위도 30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시베리아, 만주 이쪽은 굉장히 춥고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따뜻한 이런 기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 빙하가 녹아서 담수가 확 들어가면은 바닷물에 담수가 들어가면 바닷물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침강이 생길 이유가 없고 침강이 안 생기면 멕시코 만류가 안 올라오게 되고 멕시코 만류가 안 올라오면 유럽도 아시아, 시베리아 동토익 땅에서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게 영거들의 가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그렇죠. 불편한 진실 하는 거죠. 투모로우 이런 영화에서 다루었던 지구 온난화는 빙하기를 가져온다 하는 그 소재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 여름에 어쩌면 그거를 현실화시킬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도 금년에 우리나라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에어코리아 들어가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가 맞아 싶을 정도로 공기도 좋았고 여름철이 있는데 선선했었죠. 하늘은 감성적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비도 잘 안 가뭄도 벼슬 가장 짧고 그러면서도 가뭄이 느끼지 못했고 너무너무 좋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얘기를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 뭐 살만한데 원래
쌀도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일도 맛있잖아요. 그럼 괜찮은데 뭘 자꾸 그렇게 얘기해. 하지만 우리 바로 옆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게 2021 세계 기상보고서가 2021년 10월 31일 나왔다. 근데 이거는 유럽 기준이고 우리나라 11월 1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영국에서 영국 글라스고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이 열렸잖아요. 요 시기를 맞추어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이거예요. 극한 기상현상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극한 기상현상,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우리 평생이 몇 년이냐? 30년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 몇 년 합니까? 우리는 30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30년을 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얘기하면 30년인 거죠. 그래서 말하면 제가 1982학번인데 제가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는 제 동기 친구들의 숫자가 12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95년생이니까 저보다 30살 어린데 이 친구가 인구수가 한 6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인구가 반으로 줄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애보다 30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몇 명 태어나느냐? 작년 27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또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인구가 빨리 준다는 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반씩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하한 추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0년 지나고 얼마일까 보면 15만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쯤 인구가 태어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80살까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도 그리고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아도 2,4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구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65세 전에 죽는 거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0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가 생각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반동되게 있을 거라는 걸 지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세대에서 내 세대에서 처음 본다. 이게 이상기후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매년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극한 이상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되었다.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이상기후라는 게 말이 성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에 접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극한 이상이 이제 새로운 표준되었다고 올레모 사무총장이 언급했다. 금년에 나왔던 주요한 극한 이상기후 현상을 쭉 제가 얘기를 적었는데 이 보고서 중에 중요한 것만 적은 겁니다. 이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캐나다 브리티시의 콜럼비아주 6월 말에 49.6도 올라간 거. 이 지역은 이 시기에 일최고온도가 16.4도가 되는 지역이에요. 16.4도니까 여름에도 난방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일최고온도가 16도니까 그런 지역에서 49.6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에어컨이 쓸 리가 없죠. 그래서 한 5일 동안에 72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가을이 되었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또 폭우가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근데 이 고위도에 그런 폭우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후 시스템은 무너졌다. 과거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고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라질에서 커피 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 커피가 전 세계 커피 생산의 3분의 1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피도 이제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 세계 3위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바다 깊은 곳부터 지금
우리는 잘 안 보지만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뭐죠? 바다 생물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네요. 그 백화현상 있잖아요. 산호 백화현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봤는 모르겠는데 마린 히트웨이브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히트웨이브는 폭염이잖아요. 이게 해양에도 나타납니다. 해양에도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 어떤 지역에서 평년치보다 수온이 3도가 올라가면 그걸 히트웨이브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2, 3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보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서해하고 우리나라 남부 동해예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보면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이 저 열대 지역의 수온보다 더 높았습니다. 열대 지역은 29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동해는 30도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장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슈퍼트럼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마 가을이 되고 있을 때 히트웨이브, 마린 히트웨이브가 딱 만들어지면은 우리 연안 지역이 30도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27도가 넘으면 태풍이 더 강화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본까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올 때까지는 수온이 27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약화되면서 오지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올라오면은 지면 마찰력 때문에 태풍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올라오면 해양에서 전발이 안 되니까 또 태풍이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사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1950년대 말에 왔던 사라오 태풍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태풍 매미, 이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사실 그 온대 저지하가 다 된 것이 그게 태풍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기상청 근무할 때 일본, 그때는 우리가 기상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당신네들 그 GMS 위성 사진을, 일본은 태풍이 짜고 올라올 때 30분마다 한 번씩 위성 사진을 뽑아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태풍이 일본을 딱 넘어가면 이제 1시간 만에 한 날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왕 서비스 하는 김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사진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본에 사는 얘기가, 아니 그 한국에 가기 그게 어떻게 태풍이냐? 보라고. 그냥 이제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풍이라고 하는 기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게 태풍이 아니지 않냐? 태풍도 아닌데 왜 그 태풍이라고 데이터를 달라고 하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리히트웨이브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우리나라 나면 해수 온도가 이제 벌써 29도, 30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온 태풍보다도 더 센 놈이 일본보다도 더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슈퍼태풍이에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부터 산호초의 백화현상, 그 다음에 마린 히트웨이브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그리고 바다에는 온도가 연평균 온도가 얼마 변하냐면, 적도 지역의 수온은 표준 온도가 0도 차, 1년 중 온도가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거와 차이가 1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온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해양에 있는 생물체들은 온도가 1도만 바뀌고 엄청난 바뀌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적 스트레스 약해요. 그래서 생물 종이, 해양에 있는 생물 종이 적고 육상의 생물 종이 거의 대부분 육상에 있거든요. 왜 육상 생물 종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육상에는 기후가 혹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종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기후에 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양에서 이 하루 만에 수온이 3도 변한다는 얘기는 거기 있는 생명체들은 멸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롤링 플랜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K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가 있고,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다 놓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응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키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해양수산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갔던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마린 히트웨이브에 대응해야 된다. 그런 대책을 찾아라 라는 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던져줍니다.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쪽에 와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산 정상, 그린랜드 산이 빙하가 항상이 녹았고 비가 오고 이러고 한다는 거죠. 아직 전 세계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글라스고 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의 국가 같으면 거의 순중계 방송하듯이 올림픽 중계 방송하듯이 그 발언하는 걸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좀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발표 상황 이게 보면은 세계 기상기구 총장이 나와서 발표를 직접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중계 방송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기후위기가 우리 쪽에 와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거는 위기구나. 이거 정말 그렇지 않으면 몇 지나고 나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신문을 봐도 컷 이쪽에 정말 조금만큼만 내고 1면, 2면, 3면까지 합쳐가지고 대선, 당내 경선 내 누가 뭐라 했다면 이 얘기가 다 신문 언론을 갖다 장악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책이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이 보여줘야 될 것, 전달해줘야 될 것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관심이 진짜 이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폐결을 나누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인들의 문제다. 언론 개혁은 정말 해야 된다. 기후위기 대응 가장 시간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한 달 좀 전에 우리가 미디어 학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있는 앞에서 당신네들의 문제라. 자, 이제 있었던 얘기고요. 얼마나 얘기할까요? 6시까지. 예, 뭐 어느 정도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사과공화국 하는 게 시베리아에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매년 2, 3월 정도 되면 산불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물고 온도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이쪽 지역이 온화된 2000년 이후부터 하면 거의 매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나는데 산불이 나면 이 땅 밑에 뭐가 있느냐면 메탄이 요만하게 들어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탄 얼음이라는 게 하는데 이게 얼음으로 들어있는데 이쪽 온도가 높으니까 저절로 녹아서 표층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그냥 줄줄 나오는 거고 또 이 산불이 나니까 더 지하 깊은 데까지 땅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불이 났는데 밑에서 천연가스가 도시가스가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가 막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연기가 이 북극권까지 다 덮고 이게 위성사진이에요. 위성사진 찍었는데 이 정도로 나왔다면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북극권을 다 뒤덮는다는 거죠. 이게 연례 행사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시베리아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이거는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매년 안 나타나면 그게 이상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 얘기인데요. 열대우림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 42도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최대 1 온도가 최대 1 초고 온도죠. 이게 32.2도를 넘으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열대우림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보다 배출하는 양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온도 32도 넘어가면 나무도 더워서 강화성 안 한다는 겁니다. 열대이면 나무는. 이게 왜냐? 그게 있잖아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생태계는 기온이 낮을 때만 좀 살 수 있는 식물들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나무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씨앗 같은 걸 북쪽으로 자꾸 옮겨오겠죠. 이런 그래 새가 뭐 이걸 씨앗을 옮기고 나무가 바람이 불면 씨앗이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북쪽에 옮겨가면은 덜 더우니까 거기는 살고 열대에는 나무가 죽겠죠. 이런 게 벌어져요. 이게 생물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천이는 1년에 1km 정도씩 올라가는 게 맥시멈입니다. 그걸 정말 그게 어느 정도 온도냐면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도 친다는 거예요. 1.5도 금식인 말까지
우리 목표는 1.5도잖아요. 그게 생물 천연을 가능하게 하는 한계 온도다. 그걸 넘어서면은 식물들이 씨앗을 그쪽으로 못 넘기고 저희도 있는 생물들은 거기서 다 고사해줍니다. 그래서 왜 2.5도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1958년도부터 지구 대기에 이산탄소가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을 관측해 왔습니다. 이 지구 평균 이산탄소 농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지구 전체 평균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와이에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산이 있고 이 산이 1000m 정도 넘죠. 여기에 가면 이산탄소를 관측하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측한 이산탄소 농도입니다. 이게 1958년부터 2020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2015년에 파기협정이 맺어졌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렇지만 대기중 이산탄소 농도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직선이 아니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물론 완전히 가파른 건 아니지만 2차 곡선입니다. 완만한. 그래서 과거에는 1년 만에 1.5 ppm 증가했다면 지금은 연간 2.7 ppm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때에 비하면 지금은 연평균 이산탄소 농도 증가가 과거보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온실기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연료 사용이 8%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기중 이산탄소 농도는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탄소가 올라오고 동토의 땅에 있던 이산탄소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중 생물 활동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자연 발생의 탄소가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카밀라 모라라고 하는 하와이 대학 교수가 한 얘기해 보면 벌써 2017년 한 3년 전에 얘기가 현재 이 당시에 전 세계 30%가 1년에 폭염으로 축으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노출되고 있는 게 한 30% 정도 인구가 노출됩니다. 근데 이게 2080년대 이후가 되면 한 74%까지 이렇게 노출될 것이다. 전 세계 인구 누구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누구나 여름철에 대해서 폭염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 북미 이 대륙 서부지구 폭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학자들이 솔직히 난 우리 몰랐다.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몰랐다라고 실토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학자들이 온실기체를 얼마 줄이면 온도가 몇 도 오르고 얼마 줄이면 온도를 몇 도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아주 간단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실제로 기후학자들은 이런 사실은 모른다. 네, 그리고 이 수질오염, 미국의 이게 치순을 사용하고 있는 댐의 약 62%가 시아노박테리아, 독성 남조류에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미국에서는 이 치수를 하지 않고 생수를 공급하죠. 그럼 생수값이 폭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피리수첩이라는 데 대해서 보도를 했죠. 낙동강 같은 데 보니까 이게 미국 기준으로 치면은 7만 곳은 3,000배 정도나 높게 이 남조류, 독성 남조류가 발견되더라는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제서야 현상조사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4대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댐이 우리 보면은 가창댐, 운문댐 이런 거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 깨끗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물도 안전하지 못한 날이 멀잖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사이언스 지구 2021년 그 년도 3월 29일 나온 사이언스지의 표지입니다. 진정한 포식자가 누구인가? 이 독수리가 아니고 이 독수리의 먹이인 청어를 청어 몸속에 독성 물질을 넣은 시아노박테리아 원생 생물,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생명체, 그게 최고의 포식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스와나 같은 곳에서는 야생 독수리들이 떼주공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저 남쪽으로 가면 미국에는 호수가 굉장히 많죠. 습지가 있고 옆에 타운하우스가 쭉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이트 5. 우리는 정상 근무하면은 8시에 가가지고 6시에 퇴근하면 좋은 직장인데 그 반칙이잖아요. 탑송에도 보면 나이트 5라는 탑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8시간 근무죠. 해가 있을 때 집에 돌아와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그 개가 좋다고 물에 붕붕 뛰어듭니다. 그런 개들이 이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게 보도가 됐죠.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건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 탄소 중립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한 연간 9기가톤 정도 되는 데 비해서 해양은 90기가톤, 그다음에 땅은 60기가톤, 나무는 60기가톤. 그래서 자연 전체는 210기가톤이라는 탄소를 배출하고 인간은 9기가톤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은 5기가톤씩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데 비해서 사람은 하나도 제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제거해준 5 외에 남은 4기가톤이 대기에 쌓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자연이 이 탄소를 제거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자. 지금 같으면 연간 5기가톤을 배출하면 탄소 중립에 더 이상 대기에 적시되는 양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피트4 55 하는 게 또 바로 사실상 이 상태에 가자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자연은 탄소 흡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리협정에 의해서 탄소를 줄여가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8분 미래가 아니라 사실 대단히 어둡다. 자연이 우리에게 과연 시간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업화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했는데 배출된 탄소가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 배출을 해가지고 땅 속에 나온 것 중에 그동안 2배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고 해양에도 160%가 늘었고 대기 중에는 265% 탄소가 전달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54, 55도 많은 얘기는 못하겠고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0, 55의 정의가 뭐냐? 그런데 1.5도 시내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2050년에 탄소 중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를 줄이자 하는 게 54, 55고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 닥친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줄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업종들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업종에 대해 가지고 당신네들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출권을 주고 그래서 그 배출권을 더 많이 배출권보다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은 적게 배출한 업종으로부터 탄소를 사와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캐벤 트레이드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당신이 이만큼만 해 라고 기준을 주는 것, 모자를 세우는 거죠. 한계를 준다는 거고 그것을 오버한 사람과 그것보다 더 적게 사용한 사람 사이에 거래 시장을 여는 탄소 배출권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게 해운 우리가 유럽에 뭔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선박을 이용해야 되죠. 근데 EU에서는 이 시간이 되면은 EU로 들어오는 선박 자체를 갖다가 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유무역 시대인데 그 자유무역 시대에도 서서히 낙이 내려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이제 자유무역보다는 내수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유럽에서 사오고 우리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1930년대에 간디가 얘기했던 거죠. 마을 단위 생활을 해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쓰고 없는 것만 물물 교환하라. 그리고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을 다른 나라와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비니지 소아라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드디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항공산업에서는 배출권 자체를 안 준다는 거죠.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산업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항 만든다고 야단인데 굳이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제주도 외에 국내 갈 데 있습니까? 제주도 가려고 그렇게 새만 놈에 만들고 뭐 전국 곳곳에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해외 가지고 만드는데 해외 못 갑니다. 괜히 이렇게 매몰 비용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는 이런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강화시키면 기업들이 안 있으려 하겠습니까? 공장을 옮긴다는 겁니다. 영외로. 그걸 막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 가서 제품 생산하든 간에 그 제품이 인구로 들어오는 순간 그 업체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를 얼마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매년 5월 31일 날 체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후에 수출을 해도 이 수입업자가 한국에서부터 어떤 제품을 얼마나 사왔는데 그 결과로 한국이 탄소 배출 얼마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TBAM이라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된다. 이거는 수입업자가 직접 사지만 결국 이거는 수출업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입업자에게 탄소 부담을 많이 준 사람은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줘도 되고 이런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8%라 얘기하는데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 빼고 나면은 사실은 태양광 풍력은 아직도 3.4%밖에 안 돼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 업종은 해외로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물건값을 맞추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문제를 놓고 이걸 강론을박하고 있을 사례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생태계 보존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피해가면서라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런 식의 거겠다. 그리고 이제 성룡차는 2035년이 되면 하이브리드 카도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은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더 값을 맞춥니다. 여기서 항공유 사용을 줄인다는 거죠. 현재 바이오에너지를 1% 사용하는 게 없는데 이게 5%, 20%, 30%, 60%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가격만 보더라도 바이오 연료는 항공유보다 3배 이상 고가다. 앞으로 가면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게 항공기를 이용한다. 실험자 항공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구는 온실가스 총량을 부자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입니다. 이 유럽에서 사회 기후 기금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정의로운 전환. 그래서 우리가 55에 맞추려면 우리도 불과 한 3, 4년, 5년 안에 재생에너지 생태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소경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실업자가 무시무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실업자들을 어떻게 실업자로 만들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2025, 2030년 동안에 한 722억 유로 정도를 조성을 해서 지하 가구의 직접 소득 보존을 하고 또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탄소 국경세에서 제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그린 뉴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성연료를 버리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감으로써 만들어지는 탈락자들, 그 사람들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 방법, 맞는 기금, 사회 체제, 이게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매스 얘기인데 우리 산에 모두배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많이 얘기 못 하겠고요. 우리가 글라스고 코프 회의가 열리기 전에 G20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G20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2025년부터 가성연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은 어떻게 할까요?
비닐하우스 면세비 없이 비닐하우스 운영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미용 바이오매스를 마을 단위로 소규모 일병 발전을 만들어서 그 열을 농촌에 사용하고 농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마을 기금으로 마을 소득 등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이거 돼야 되지 않느냐 얘기고, 그 다음에 이후에서는 우리나라는 모두베이 산의 나무를 뱉는데 이걸 전부 거의 100% 석탄 발전소 가서 태우고 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소규모 연료화 발전소에만 이게 보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유에 맞춰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면 마을 단위의 소규모 연료화 발전소에 가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소규모 연료화 발전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그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버리면 화석연료는 제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생태계를 보면 이게 심해져입니다. 우리나라 키오스트, 우리나라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찍었는데요. 심해 한 2,000-3,000m 밑에 내려가면 깜깜합니다. 햇빛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먹이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심해지에서 사는 생물들, 바닷가지라든가 대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해저에 가면 생물의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죽어가지고 사체가 내려오면 그걸 먹이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그래서 심해저에 가면 생물들이 살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에 이게 해저를 조사한다고 글라스 이 앞바다에서 심해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심해저에 뭔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식을 깬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과정이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열수라는 겁니다. 바다 물이 이 바다에 뭔가 이게 거미가 있으면 그 사이로 바닷물이 쭉쭉 빠져들겠죠. 이 바닷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 끝에 들어가면 한 10km 정도 들어가면 바다는 한 10km 정도 들어가면 마그마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그마층은 2,900도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가열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가 확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이 되면 폭발이 돼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이 열수라는 거예요. 그래 열수 올라오다 보면은 그 바다 밑에는 밑에 10km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도중에 미네랄 성분이 물에 다 녹아 있겠죠. 바닷물 들어가는 도중에도 이 암석에서 미네랄이 속에서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도 올라옵니다. 미네랄이. 그 미네랄 성분이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황이 많아요. 그래서 황을 먹이로 하고 미네랄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미생물을 먹이로 해가지고 해양 생물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수 생태계는 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수돗물도 관을 만들어가지고 수돗물 계속 하면은 찌꺼기가 쌓이죠. 그래서 관을 나중에 막아버립니다. 관을 뚫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열수가 올라오다 보면 그 열수 안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폭발해서 올라오는 도중에 이 열수가 올라온 그 관을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짧게는 10년, 길어도 한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열수 부분이 다 켜버려요. 그러니까 열수가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생명체들은 그냥 오롯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수가 가지고 오는 이 열수 생태계를 떠받치는 이 미네랄 성분이라든가 황 이런 것들은 이 열수 생태계의 근성을 가져오는 요인이었지만 그 문명을 발달시킨 그 요인이 바로 이 열수 생태계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세계로 보더라도 이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쪽에 비가 적당하고 토양이 양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도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번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토를 점점 더 넓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양 오염도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원인이 되어서 이 지역에
비가 안 오는 이 인도성 문명이 번성할 때는 비가 한 800mm 가까이 왔었는데 멸망할 때가 되면 한 200mm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보니까 결국은 이 문명 번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 문명에서도 인간 문명을 번성시키는 그 요인 안에는 이미 그것을 멸망을 끌어가는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년들,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보면 어떤 요인, 어떤 요소에 푹 빠져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나중에 가면은 그게 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게 매력을 있는 순간 삶이 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게 좋은 호재가 생겨서 폭발이 되면 바로 그 호재가 그 주식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요인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업화 이후에 석유 문명이 석유를 사용하기 전에는 지구 인구의 한 2억, 3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80억이 되거든요. 이 인구는 화석연료, 석유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석유가 현대 문명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석유 문명 안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그 멸망 요인이 멸망의 씨앗이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이라든가 여주 생태계의 이 생명체들의 운명을 우리들 벗어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공학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세계 보면 예전에 이 열대 해역에 가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왜 적을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열대 해역에 철분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분을 뿌려주면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증식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을 왜 증식시켰냐 하면 바다가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유가 이걸 갖다 해양 펌핑이라 얘기하는데 해양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식물의 이 해양에 우리가 철분을 많이 공급만 해주면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 그러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제거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993년대 쪽에 그때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 해양에 철분 뿌려주는 게 이렇게 쫙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거는 결국은 온도를 떨어뜨리려면 해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되니까 성층권에 오늘날 우리가 괴로운 이 초미세먼지 이거를 인위적으로 확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 오션이 이제 적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1년에 한 1조 원 정도 예산과 비행기만 있으면 거기 가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암산가스나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만 쭉 분사시켜주면 거기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대표적인 이 기후공학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선정권에서 강압성이 적게 들어오면 다른 식물들의 생장은 어떻게 되느냐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선정권에 가서 이 주사를 놓는 거죠. 우리가 주사를 놓으려면 한 번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놓아야 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근데 그걸 하려면 국제사회가 온 인류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저만 포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싸움해야 되는데 언제 선정권에 가서 주사 놓고 놓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정치권에 가서 기후공학을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이걸 하려면 한 1000년 이상 온도를 그 정치권에 미세먼지를 주입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기적 노력을 이게 출근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기중 이산탄소를 우리가 막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데 우리가 과연 인간이 1000년 동안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러면 전쟁이 단절날 때까지만 되지 않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도 거대한 화산이 한번 폭발을 탁 하게 되면은
먼지가 정전권에 쫙 퍼지면서 지구 온도가 갑자기 1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 먼지가 화산이 만들었던 먼지가 사라지고 나면 그 전에 올라가야 될 온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한꺼번에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권에 나가지고 미세먼지 만드는 노력을 한 50년간 했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못했다. 그러면 50년 동안 억제시켜 놓았던 지구온난화 양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생물천외도 안 일어날 테고 우리도 대응이 안 되고 그때 우리 그 해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16도에 살던 사람들이 49도 되니까 40도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올라가면 더 큰일이 나거든요. 이런 류의 문제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의 문제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역 가치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풍력 같은 걸 하면 그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역 생태를 억제하고 지역의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만들어진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사용이 돼야 된다. 분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분산 생산과 이용을 해야 되고 지역 고유의 기후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지역민의 소득을 내야 된다. 분산 생산이고 분산 이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면 이게 이제 관측지 같은 데죠. 보면 논 이런 데다가 막 이 태양광을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풍력도 쫙 깔아놨죠. 이번에 그 방해 스페셜 나온 거 봤죠. 그러면 이 전기가 무지무지 만들어지는데 고남에는 사람 쓸 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다시 고압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송배선을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재생에너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다 대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풍력 발전도 배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듯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반대하죠. 이런 거 하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요 선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상위 소득 1% 사람들이 이만큼 배출해요. 80톤 가까이 됩니다. 근데 하위 50%는 700kg, 0.7톤밖에 배출 안 합니다. 문제는 누구냐?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별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내는 탄소 배출량, 못 사는 사람들이 내는 배출량, 이게 상하 50%에서 나눠보면 잘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 녹색 소비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제품 같은 걸 소비를 할 때도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는 거죠. 어떤 빵을 살 때 맛의 기준을 둔다면 빵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위에서 제품이 들어가든 뭘 써든 관계없이 무조건 맛있게 만드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을 기준을 두고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생산자는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에다가 기준을 두게 되면은 생산자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제품을 출시하려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결국은 소비가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바로 사회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생활을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또 방에 난방도 낮게 하고 냉방도도 높이고 이런 노력을 해서 직접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소비에서 제품의 선택의 잣대를 우리가 다르게 준다면 그것은 바로 생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는
소비자인 도시에 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전 원자력으로 완전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으로 저는 못 간다고 보는 게, 왜냐면 원자력 발전 하나 짓는 게 금방 못 짓잖아요. 하나 짓는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리죠. 짓는 그 토목공사 다녀가지고 출발해 기공부터 해가지고 중공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원전을 짓겠다고 또 대량으로 짓겠다고 나오면 그것도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전이 탄소 배출량 제로는 아니에요. 그 탄소 배출량도 20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있고 킬로와트당 68g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탄소는 그 원전은 뭡니까 우리가 뭐랄까죠, 건강 위해성 평가 거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서 배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륙에 있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탈핵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탈핵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가격 경쟁에서 원전이 이 풍력에 지거든요. 그래서 미쓰비시 그 컨소시엄이 영국에 들어가가지고 원전 발전소를 지어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에 공사 포기선을 냈거든요. 거의 나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원전을 갖다가 완공해서 석유를 팔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풍력보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쓰비시 원전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저는 안 가져왔는데 가격 경쟁력을 보면 원전이 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미국 같은 데 보면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장기 계약을 맺으면 킬로와트당 3센트거든요. 지금 에바레스가 삼아 있는 데서 생산하면 3센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생산해가지고 전력거래에서 팔면은 6, 70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토의 협소성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특수한 조건인 것이지, 이미 벌써 국토가 넓고 그다음에 건조지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격 경쟁력에서 원전과 화력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교수님 그거하고 더해서 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예. 그 원거리, 예.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원거리에서 오는 동안 저항 때문에 많이 소실이 돼서, 그래서 전기 생산 자체도 근거리 생산, 근거리 소비 원칙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뭐 지역의 어떤 시조례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역 자체 전기 생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게 이제 전기 누수율을 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40%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남쪽에서 만들어서 소비까지 네. 가져가면. 근데 그동안에 이제 초전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손정희 씨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절이 아니군요. 그 지나고 나서 고시마 원전 사로 난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몽골에다가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 사막 같은 데 가면은 태양광, 태양열이 되게 효과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를 만들어서 한중일, 북한까지 같이 사용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전도 기술 때문에 몽골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와도 그 소실률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죠. 그렇지만 저항성 전압선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주인 저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도시 같은 경우 도심에 뭐 지붕을 이렇게 태양광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지역 자체적인 어떤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소위 민간용, 주거용은 되는데 산업용 어떻게 할 때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호남 지역하고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이게 태양광이 들어가면 농촌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걸 들어가면 지역민들이 반대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농촌을 살리려면 도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소득원이 되려면 집집마다 한 100kW 정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주면, 독일의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면 시골이 도시민들이 가도 월 한 100 정도의 수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경북 지방, 영남 지방하고 호남 지방이 재생 생산의 메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산 에너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 중간에다가 영호남의 중간 지역에다가 에너지 다소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러면 지역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도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 제2공항 얘기를 하는데, 제2공항을 저는 꼭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짓려고 하면 투해, 너무나 수도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토의 분산 정책에는 역행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돈으로 따지면 선박으로 나가는 것보다 항공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공항을 남쪽에 하나 짓는 거 문제라든가, 그 다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다 잡을 수 있는 토끼, 이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영호남 그 사이에다가 에너지 다소비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영호남 가서 쓸 수 있는 공항을 짓는다면, 그러면은 설득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명박 시대에 4대강 반대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었으면 4대강 그 반대했는, 그러니까 보를 폭파 당시 그런 주장도 하고 했는데, 지난 4년간 그게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제가 환경적으로는 제가 잘 몰랐어요. 없었죠. 겨울 되면은. 볼을 개방하고 이게 안 됩니까? 그래, 지금 그래서 나온 게 아까 그 얘기 있었죠. 네. 낭조류. 어.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농민들 반대를 극복을 못해서 극복을 못 내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을 못 팔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 그래서 거기 하면 이런 남조류에서 독성물질이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시나고. 이게 식물에 우리 농산을 지으면 농작물 안에 적체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호시민들이 그걸 먹으면 우리 간을 갖다가 치명타를 줘요. 근데 그게 논문으로 나와 있었고. 근데 이거를 밝히자. 그래 하니까 사실 MBC에 보도국장 이런 분들도 얘기가 무슨 그거 했다가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엉뚱하게 가고 농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묻혔던 거고. 근데 이제 계속 저도 얘기를 했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된 거는 이성준 교수라고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경북대학의 농대를 나오고, 거기 가서 우리나라 제2교포인 이지영 교수를 지도교수로 해가지고, 제가 미국의 62%의 댐이 남조류에 오염됐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이지영 교수라는 사람이고, 그 밑에 이성준이라는 학생이 유학을 간 거야. 그리고 이 학생이 논문을 쓴 거를 성경과 바로 이거의 대목 딱 그대로인데, 한국의 4대강 유역의 조류 번식과 비알코올성 간질환과의 상관관계, 이게 박사님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제전에 2019년에 실렸거든요. 이거를 최성호 PD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보면 상추 6장만 먹으면 30kg 정도 체중이 나가는 초등학생이 그 6장을 먹으면 미국 기준으로 마이크로시프틴 독성 농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거죠. 대구 환경위원회 공입니다. 네. 그 PD 수첩에 나온 거 그것도 만든 거 전 대구 환경위원회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훈이 그 수경스님 있잖아요. 그쪽 재단에서 좀 뒷돈을 대줘가지고 그 돈으로 한 건데, 지금 그 이성준 교수도 국립부 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 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학교 실험비로 썼고, 이건 그야말로 그 배 하나 빌리고 뭐 이런 돈으로만 2천 가서 그렇게 봐왔거든요. 정말 그 일반 시민들이 보면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없는 돈 만들어가지고 흥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격려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사람도 파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다행입니다.